47번째 괴담. 첫 번째 이야기. 없는 사람. 처음에 아내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주방에 있을 때 아내가 대화를 하면서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게 제프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었죠. 저는 의아한 눈빛으로 아내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듯 이따금 잠시 멈추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갔어요. 오, 이안, 당신 인사도 못해? 아무도 없잖아. 저는 소리쳤어요. 그리고 저희는 며칠 동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죠. 주말에 아내가 제게 친구들과 술 한잔하러 가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여전히 화가 났지만 그래도 그녀는 제 아내예요. 저희는 텅 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노크하지 말라고 했어. 아내가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웃었어요. 시끄러워서 우리가 노크하는 소리는 절대 못 들을 거래. 저는 아내가 허리를 숙여 없는 사람들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빈 의자마다 누가 앉았는지 이름을 불러주더군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빈 방을 둘러보았어요. 저는 제가 앉는 의자가 빈 의자이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앉은 뒤에 아내의 장단에 맞춰주려고 애썼죠.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미술관에서 아내 친구의 전시회가 열린대요. 텅 빈 갤러리에 서서 빈 액자를 보고 있자니 미칠 것 같았어요. 아내가 빈 액자를 보고 우와 하고 감탄하는 걸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더군요. 대체 뭐가 문젠데? 아내가 짜증을 냈어요. 처음엔 그냥 맞춰주려고 했어. 하지만 이건 장난이 너무 심해. 여기엔 아무것도 없잖아.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난 절대 장난치는 게 아니야. 맹세할게. 내 생각엔 당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아내가 계속 병원에 가자고 고집을 부려서 저는 단념하고 따라갔어요. 저는 텅 빈 진료실에 들어가 앉았고 아내가 존재하지 않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걸 지켜봐야 했죠. 일주일 정도 후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 볼에 뽀뽀를 한 후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괴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제 아내였고 저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크리스는 최근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된 대학 친구 중 한 명이에요. 저와 아내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죠. 저는 크리스와 인사를 나누고 아내에게 그를 소개했어요. 아내가 많이 수줍어하기에 저는 아내를 대화에 더 많이 참여시키려고 애썼죠. 잠시 후 크리스는 난처한 듯 웃으며 저더러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죠. 아내라니 아무도 없잖아. 아내는 제게 자신은 실존한다고 말해요. 저는 그녀의 온기를 느낄 수 있고요. 그녀는 내 아내예요. 전 아내를 믿어요. 두 번째 이야기. 강아지 가게. 딸이 강아지를 갖고 싶어 했기에 나는 마침내 승낙했다. 일이 끝난 후 딸을 데리고 근처 얼 노인이 경영하는 강아지 가게로 갔다. 어른 30년 가까이 이 가게를 경영하고 있었고 이 자그만 마을의 비공식적인 시장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접객도 친절하고 가격도 양심적이며 개들도 건강해 보였다. 일이 좀 늦어져서 폐점 시간이 다 되어서야 딸을 데리고 서둘러 가게에 도착했다. 황급히 주차하려다가 간판에 부딪힐 뻔했다. 어른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잡담을 하는 동안 그는 딸에게 간식을 주고 강아지를 골라보라고 말했다.
딸이 기뻐서 가게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난 얼노인을 데리고 간판 흠집을 살폈다. 그는 그걸 웃어넘기며 그냥 강아지 값으로 퉁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안으로 돌아오니 딸이 없었다. 자그만 가게였기에 나는 딸이 밖으로 나와 우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나는 애써 침착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어리 안락사에 쓰는 약을 지하에 보관하고 있기에 지하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서 불안해졌다. 어른 지하를 조사하러 갔다가 올라온 뒤 딸은 거기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조금 안심했다. 잠시 후 딸은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딸을 끌어안고 2번 다시 놀라게 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딸은 심하게 동요해서는 강아지도 고르지 않은 채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징징거렸다. 나는 얼에게 사과하고 딸이 이번 일로 당황한 것 같으니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딸에게 왜 사라진 건지, 왜 강아지를 고르지 않은 건지 물었다. 딸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개에게 줄 간식이 없어서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찾았다고 말했다. 그 애는 그러다 지하로 내려간 모양이다. 딸은 2층에 있는 강아지들은 키워줄 사람이 오는데 지하에 갇힌 아이들을 키워줄 사람이 오지 않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이야기. 고통을 가져간 딸. 사라를 임신했을 때 나는 그 애가 내 고통을 가져가 달라고 빌었다. 얻어맞거나 욕을 듣거나 괴로운 건 이제 신물이 났다. 내 남편은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이 이제 엄마가 된다는 걸 알고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나는 그날 밤 남편이 나간 틈에 짐을 챙겨서 나갔다. 나는 사라를 위해서 신에게 빌었다. 그녀가 내 고통을 가져가 주기를. 그녀의 인생이 나의 새 시작의 증표가 되기를. 하지만 설마 신이 고지곳대로 들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라가 1살 때였다. 사라는 의자에 앉아서 내가 요리하는 걸 보고 있었다. 나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야채를 썰다가 식칼이 미끄러져서 손가락 끝을 베고 말았다. 황급히 키친타올을 꺼냈을 때 갑자기 아픔이 사라졌다. 나는 내 손가락을 바라보았다. 상처가 아물고 하얀 흉터가 남아있었다. 갑자기 사라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 애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자신뿐만 아니라 사라를 위해서도 내 안전을 신경 써야 했다. 그녀는 내 고통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똑같은 상처를 공유했다. 손가락 끝에 하나, 무릎에 하나, 턱 밑에 하나, 왼쪽 다리에 하나. 내 상처는 하나를 제외하고 전부 그의 상처가 되었다. 1년 전 그 애가 다니던 유치원에 갔었다. 사라가 운동장에서 부상을 당해서 구급차에 실려갔던 것이다. 별로 심한 상처는 아니지만 몇 바늘 꿰매야 한다고 들었다. 그 애는 팔뚝에 난 별 모양 흉터를 좋아했다. 그건 우리가 공유하지 않은 유일한 흉터였다. 그럭저럭 행복했던 생활은 느닷없이 부서지고 말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남편이 온 걸 알았다. 소리만으로 항상 겪어왔던 분노가 여실히 느껴졌다. 나는 사라를 내 방에 밀어넣고 문을 잠그라고 했다. 그리고 부엌에 달려가서 나이프를 꺼내 들었을 때 그는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차 부수더니 내게 달려들어 목을 졸랐다. 내가 나이프를 휘두른 건 내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사라를 위해서다. 그가 목을 조르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사라의 목숨마저 빼앗기게 된다. 나는 그의 가슴에 나이프를 힘껏 꽂았다. 피는 거의 흐르지 않고 그는 소리도 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팔을 잡고 맥을 짚었다. 맥은 뛰지 않았다. 문득 그의 팔뚝에 자그마한 흉터가 있는 걸 발견했다. 그건 별 모양이었다.